20세기가 시작되던 1900년, 유럽 대륙은 이 새로운 시대를 번영과 희망 속에서 맞이했다.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산업화는 이 대륙의 번영을 가져왔다. 그것은 다시 과학과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다. 전기, 전화, 자동차는 일상생활의 한 장면이 됐다. 서구 부르주아 사회는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일상의 풍요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구의 풍요는 제국주의 군대의 군합을 아래서 식민지 사람들의 노동 속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제국주의는 전진해 갔다. 식민지의 수탈을 통해서. 20세기 초 제국주의는 이미 지구 땅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흡수했다. 그 힘은 서서히 대륙의 끝 한반도에도 밀려왔다.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세계와 대면하게 된 한반도. 수백 년 동안 유지돼 왔던 봉건 체제도 변화를 강요받았다. 한반도의 20세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20세기 초 땅은 모든 것이었다. 부와 권력은 땅 위에서만 자랄 수 있었다. 땅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 운명의 엇갈림 속의 역사는 흘렀다. 20세기 한국 사회, 그 중심에 땅이 있었다. 우리가 이 여천군, 순천, 담양, 곡성, 보성, 화순 농지가 분포되어 가고 있는데 소작농 수랍은 한 만여 서 됐습니다. 전라도에서는 한 몇 개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이 재원이 뚝 끊기죠. 그러니까 농지개혁은 결국 이 지주들만 이 주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꼴이 돼야죠. 자동적으로 이 폐가가 되다시피 돼야죠. 최근 입법임에서 통과된 토지 개혁안에 의해서 토지 분양의 최소 세번이 4월 3일 대전에서 소행되었습니다. 대전 부문의 동부 임정훈 모임 가운데 오랫동안 대망하던 사장농이들은 오영시 일가의 운명을 바꿔놓은 농지개혁. 오영시 일가는 엄청난 땅을 모았다가 농지개혁으로 그 모두를 잃어버렸다. 그 100년 동안의 그들 일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만석군의 아들 오영시의 고향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봉면. 오영시 일가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곳은 섬진강 하류인 동복천이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다. 흐르는 강물과 비옥한 토양. 동복은 쌀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오영시 일가의 성장 배경에는 동복의 자연 조건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영 씨가 속한 동복의 오씨 가문은 대대로 이어져온 이 지역 최대의 향리 가문이었다. 오영의 할아버지 오자섭, 지주로서의 성장은 오자섭 때부터 시작됐다. 향리 출신이었던 그는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쌀 재배와 특산물 판매를 통해 땅을 넓혀갔다. 특히 그가 지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발판이 된 것은 북한 지역 풍토병의 특효약인 목단이었다. 동복은 목단의 주 생산지였으며 오자섭은 이것을 독점 재배했다. 5년에 한 번만 수확할 수 있었던 목단은 이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자금과 땅을 갖춘 사람만이 재배할 수 있었다. 가을에 이제 이 약을 캐가지고 이 전국에서 유명한 그 대구 양념시장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서 팔게 되는데, 이 동복 목단이 거기 도착해서 가격을 결정해야만 전국의 목단 가격이 형성이 된답니다. 시장 가격이. 그런데 이 양을 얼마나 많이 재배를 했든지 간에 그때는 이제 지게로 운반을 하니까요. 이곳 동복에서부터서 대구까지 이 약을 지고 가는 행렬이 아주 추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오자섭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개항이었다. 부산, 원산, 인천에 이어 일본은 1897년 목포의 개항을 요구했다. 일본은 목포항을 통해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 호남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목포항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호남 쌀의 집결지가 됐다. 오자섭도 목포항을 통해 본격적으로 쌀을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 도정하면은 이 이른 검사를 맡습니다. 검사 맡아가지고 1등 품은 이 목포로 출하를 해가지고 목포에서 선편으로 일본으로 수출을 했죠. 그리고 이 등에는 지방에서 소비를 하고. 근데 대개 이 거기서는 그 당시에 1등 검사 1등 맞았죠. 개항 이후 국내의 쌀값은 급등했다. 1895년 6냥이었던 쌀 한 석 값은 개항 이후인 1898년 14냥까지 올라갔다. 쌀값의 급등, 그것은 오자섭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 수입으로 자신의 토지를 빠른 속도로 늘려나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어떤 그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이 지역 일대의 지주들이 상당한 호경기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이 호경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계층은 평민층이라든가 또는 향리층이었습니다. 반면에 보수 양반층은 여기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평민 지주라든가 또 아니면 또 향리 지주들이 크게 성장하게 되고 이들이 1910년대 이후에 호남 지방에 대지주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순군청에는 구한말 동복 지역의 토지 소유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보관돼 있다. 지주의 성장, 그것은 동복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동복면 토지 대장에 따르면 구한말 이 지역의 토지는 이미 소수의 지주들에게 집중돼 가고 있었다. 이곳에 살고 있었던 주민의 절반가량은 단 한 평의 토지도 소유하지 못하였고 약 4할가량의 주민은 단지 평균으로 1,5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했을 따름입니다. 반면에 이곳 주민의 2.3%에 해당하는 13명의 대지주는 전체 농지의 약 6할 이상을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극소수의 대지주가 대규모의 농지를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농민은 농지 소유에서 전혀 배제되어 있었던 그런 점에서 소유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발전해 있었다.
유일한 생산수단이자 삶의 터전인 땅.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한 뼘의 땅도 가지지 못한 채 소작인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땅에는 양반 전민 신분을 대신해 지주와 소작인이란 새로운 신분 질서가 생겨났다. 러일 전쟁, 그리고 일본의 승리. 이를 계기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정책을 본격화했다. 일본의 가스라 내각은 제국의회의 승인을 받아 적식 이민 사업을 공식화시켰다. 적식 이민이란 일본인 농민을 조선에 이주시키겠다는 사업으로 동양적식회사가 그 업무를 맡았다. 1908년 동양적식회사가 들어오면서 일본인들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영산포는 이 시기 동양적식회사가 조선에서 개척한 마을 중에 하나였다. 일본이 노린 곳은 주인 없는 땅 황무지였다. 영산포가 그런 지역으로 조성됐다. 일본은 영산포 땅을 불법으로 사들였고 그 땅에는 대규모 일본인 농장들이 생겨났다. 이 땅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지주로 성장했다. 영산포의 대표적 지주는 쿠로즈미였다. 이때 영산포 일대의 일본 대지주는 약 20여 명, 그중 쿠로즈미의 땅이 330만 평, 현재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하는 땅이다. 그 후손들은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영산포회란 이름으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영산포회의 회원수는 약 300명. 조선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빼앗아간 일본인으로만 기억되는 그들. 그러나 어린 시절을 보낸 영산포에 대해 아련한 향수를 갖고 있는 이들. 그 공통된 기억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을 모이게 하고 있었다. それはね、その時はね、最初の頃はね、日本人が木포を開港されまして、木포から奥地へ行けなかったんですね。それでその時代に不法越境といいますか、その行けなかった時にすでにも沿岸を目つけて、で、木포農業会というのが、農会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が、そこがその沿岸を支店作って、で、沿岸の土地を買って、これ不法です。それで農業を始めたと。それでですね、当時の朝鮮の田畑の価格はですね、日本の関西地方の10分の1というこれは資料があります。10分の1。税金が安いと。 왜 그때 일본은 조선 땅을 필요로 했을까? 당시 일본은 급격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 농촌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지주제는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렸고 일본의 쌀 생산량은 갈수록 저하돼 갔다. 부족한 식량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도움에 일본은 자국 농민들을 조선에 이주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식량 부족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무역적으로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일본은 국민적으로는 독립되지 못했고 영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정석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식량 수입으로서
무역 적자를 증가하는 것도 큰 문제였고, 그 때문에 한국이나 그 대만 같은 식민지 경우는 적자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만이나 한국에서 쌀을 많이 전산시키면서 그것을 이번에 가져가겠다는 그런 구도. 1910년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 아래 편입됐다. 그것은 땅에,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변화를 몰고 왔다. 한일 합방을 단행한 바로 다음 날, 일본은 토지 조사령을 전격적으로 공포한다. 토지 조사 사업은 지세의 공평한 부담, 소유권 보호, 토지의 생산력 증진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토지 조사 사업은 8년 동안 계속됐다. 이 기간 동원된 인원수는 총 15만 2,600여 명에 이르렀다. 토지조사 사업은 땅 주인들에게서 토지 신고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토지에 대한 실질 측량에 이어 마지막으로 분쟁이 생긴 땅을 조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토지조사 사업은 완성됐다. 이 사업의 결과 근대적 의미의 토지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제도가 확립됐다. 토지의 위치와 소유주가 정확히 기록된 토지대장. 이로써 지주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토지조사 사업이 지주제에 가한, 부여한 매우 유리한 환경은 역시 지주의 그 소유권을 절대화함으로써 그것을 법제적으로 절대화함으로써 일체의 그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철폐했다는 것. 두 번째는 토지 담보를 통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지주제가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금융적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 그렇게 요약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한 것은 동북금융조합이었다. 지금은 농협 건물로 쓰이고 있는 옛 동북금융조합. 금융조합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지주층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만들어진 기구였다. 1913년 10월 정식으로 개업한 동북금융조합은 농지 4두락 이상을 소유한 사람만을 조합에 가입시켰다. 일제와 지주청은 이 금융조합을 통해 농민들에 대한 금융지배를 강화해갔다. 대지주 오자섭은 이곳에서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빌렸고 그 자금으로 다시 땅을 사들였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땅은 오자섭에게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주었다. 일본이 식민지배의 확실한 동반자로 지주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일본으로의 쌀 수출과 관련돼 있었다. 일제는 이 땅의 농민들이 바친 소장료로 일본의 쌀 부족을 메우려 했다. 그 중간 과정을 맡아줄 계층으로 일제는 지주를 선택했고 그들을 키웠다. 지주는 농민들에게서 소장료를 받아 그것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해냈다. 고율 소장료와 저임금의 상호 유지 관계에 의해서 일본 자본주의는 유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을 봅니다. 식량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일제 시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산 미국이 그 역할을 해줬다. 조선산 미국을 일본으로 입출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역시 조선인 지주계급이었다. 그래서 조선인 지주계급은 일본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었다. 땅이 모든 것이었던 시절, 그것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다. 오로지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궁핍과 억압이었다. 농민들의 소작료 부담도 높아져갔다. 20년대 들어 소작료 비율은 이전의 5대5에서 4대6으로 변했다. 이 고개를 통해서 이쪽 이웃면의 이성화 담양 쪽에서 소작료를 치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지게를 맞추고 쉬면서 저쪽에 주인집이 오자수집을 바라볼 때 거기서 들려오는 이 풍고 소리가 이 소작인들에게는 상당히 이 한이 맺히게 이렇게 들렸다고 그럽니다. 이 풍고라는 것은 이 벼를 세게 붙이면은 죽정이가 많이 나가고 알곡이 적게 떨어지고 천천히 붙이면은 죽정이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소작인들은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어서 죽정이까지 포함해서 가져오려고 그러고 수인은 아무래도 잘 붙여서 좋은 알곡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작인들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큰 것이 항상 한 소리로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일제와 지주의 억압에서 해방되려는 농민들의 모습이 서해바다 저 작은 섬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암태도 소작쟁이. 이 사건은 일제의 소작쟁이 운동에 불을 붙인 사건이었다. 과도한 소작료의 인하를 요구하던 암태도 소작회 간부들이 구금되면서 사태는 격렬하게 전개됐다. 아사동네 소작인들은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목포로 나가 단식 투쟁을 벌였다. 이들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지지 여론이 일어났다. 이 소작쟁이는 과도하게 높은 소작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 수타르 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이쪽 지역은 7월, 8월 받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7월, 8월도 어떤 정해진 노는 이건 수확량이 총 수확이 얼마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7월, 8월을 가져가 버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 수확량을 다 내도 소작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렀던 모양이에요. 암태도 소작쟁이의 성공은 동북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주들은 농민들의 반발에 대응해 나갔다. 1924년경 오자섭은 토지 경영을 그의 아들 오건기에게 물려주었다. 한 세대가 바뀌면서 경영 방식도 변했다. 아버지가 사들인 땅 위에 아들이 설립한 동거농장. 오건기는 이 농장을 기업형 농장의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농장 안에는 정미공장이 세워졌다. 소작료로 걷어들인 벼는 이곳에서 가공됐고 동거농장의 마크를 달고 출하됐다. 이를 통해 오건기는 쌀의 유통부문도 장악했다. 지주 소작 관계도 더욱 확고해졌다. 그것을 보장해 준 것은 소작 계약서였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소작인들은 지주가 골라준 품종을 재배해야 했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로 소작료를 짊어지고 와야 했다. 소작료로 바쳐지는 쌀은 철저하게 검사된다.
오건기는 중간 관리인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관리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련의 그 지주 수입, 즉 소장료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규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 외에도 지주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도 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중간 관리인, 전통 사회에서는 이 소작기 경영과 관련해서 중간 관리인의 권한이라 할까 그 행보가 대단히 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식민지 시대에 들어오면은 중간 관리인의 권한을 배제하거나 실제로 또 회사 형태로 농량을 경영하는 곳에서는 중간 관리인 없이 그 회사원을 회사원으로 하여금 농량 관리를 맡기다가 1918년 일제가 설립한 조선식산은행. 오건기가 대주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이 금융기관의 활용에 있었다. 식산은행은 주로 농업금융을 담당했다. 식산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일제의 지주 성장 정책을 뒷받침했다. 오건기는 이 은행을 활발하게 이용했다. 39년에 이르면 동고농장이 지출한 전체 현금 중 65%가 은행 대출 상환금으로 사용됐다. 은행 대출금으로 오건기는 농장을 운영했다.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땅으로 돌아왔다. 오건기의 땅은 550만 평까지 확대됐다. 이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이 수익률 자체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대체로 토지 매매 가격에 대한 그 소장료 수입의 비율이 일제시대 전 시기를 통해서 약 8% 내지 9%였는데요. 당시 그 주식 투자를 통한 그 배당률이 대체로 한 5% 내지 7%였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주식 그 투자 배당률보다도 이 토지 이 수익률이 훨씬 높은 이런 추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토지를 갖고 소장료 수익만 챙기더라도 이 복리로 계산해 보면 사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7년 내지 8년마다 자기 토지를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토지의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관련돼 있었다. 지주들이 땅을 넓혀가고 농민들의 소장료 납부가 늘어남으로써 조선은 일본의 안정된 쌀 공급지로 남을 수 있었다. 지주와 농민층의 명함은 더욱 뚜렷해졌다. 1915년부터 일제 말기까지 동북 지역의 토지 소유 분화는 1935년을 정점으로 두 기간으로 양분이 됩니다. 1915년부터 35년까지는 소유 양극화가 극도로 진행이 되어서 15년에 전혀 농지를 소유하지 못했던 농가가 약 절반이었었는데 35년이 되면 6할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대지주는 13호가 전체 농지의 6할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가 35년이 되면 18호로 지주의 호수가 늘고 그들의 소유 비중도 8할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1935년은 동북 지역에서 소유 양극화가 피크에 달했던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농민들은 땅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땅을 떠날 수는 없었다. 소작인들의 수가 늘어나자 동북에서는 소작지라도 얻으려는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갔다. 소작을 새로 올라고 그 사무실에 그 직원들이 나오면은 부탁도 많이 오고 그러지. 직원들한테 부탁이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이제 소작이라도 어떻게 좀 봐주라 그러고 이제 안 뺏기고 끝끝내 이제 본 사람은 벌어먹만 해도 행복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고향을 등지는 농민들도 늘어갔다. 이응봉 씨도 그 기나긴 행렬 중에 한 사람이었다. 소장료를 받아도 참 피가 나게 그때 말로 피가 나게 받아버리고 누가 좀 있어서 무엇을 좀 받들이라도 살한다 그러면 그 여지없이 흡수해버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 밑에서는 말하자면 땅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죠. 땅을 잃은 사람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의미했다.
새로운 땅을 찾아 그들은 만주벌판으로 떠나갔다. 일본은 중국 본토를 침략했다. 한반도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다. 강제징병의 효리가 몰아닥쳤다. 서해는 강제공출 체제로 전환됐다. 강제공출도 심해져 갔다. 동복미연 사무소의 한쪽 벽에 나란히 걸린 역대 미연장들의 사진. 그 속에는 제5대 미연장 오건기의 사진도 있다. 43년부터 45년까지 그는 동복미연장을 지내면서 일제 식량 공출 지시를 수행했다.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던 거대한 권력 땅. 지주들은 그것을 누렸고 소작인들은 그 아래서 짓밟혔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다. 땅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신분 질서, 지주와 소작인. 해방과 함께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갈림길이 예비되고 있었다. 해방된 땅, 일본은 물러갔다. 일본과 함께 낡은 제국주의 시대도 농민들을 옥죄던 억압도 끝이 났다.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란 희망이 이 땅에 싹 텄다. 해방 직후인 45년 9월의 어느 밤, 오건기의 집에는 횃불을 든 사람들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불길이 잡혔을 때 남은 것은 타버린 본체와 사랑체의 폐허, 그리고 오건기로 오인받아 살해된 어느 성녀의 시신이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오건기의 집을 불태운 것일까? 동복주민 이상규 씨는 당시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강업소가 8일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 11km뿐이 안 떨어졌습니다. 성강업소가 강업소 노조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조를 하달대 씨가 도움을 내와서 박살들 내렸지. 금기 씨가 제일 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수민에서 하루뿐이는 평영, 도평영이라고 해요. 도평영 같은 지금인데 도의원이니 그 평영을 지내고 무슨 게 그런 것을 해서 쉽게 말해서 갑부에다가 또 애정 시민지 그 통치하에 협조했던 사람이다. 이상규 씨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인물, 하달태. 그는 오건기가 미연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그 밑에서 부미연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하달태 씨가 일본에서 센다이 제국대학을 나와갖고 그때 거기서 일본 관련해서 임시코로에서 조금 근무하다가 거기서 그만두고 고향에 와서 집에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공부는 많이 했고 또 그때 취미 걸수도 없고 놀고 있으니까 오건기 면장님이 부면장이로 채용을 하셨지요. 거대 지주의 그늘 속에 살았던 소농 출신 하달태는 해방 후 좌익에 가담해 지주들 처단에 앞장섰다. 일제시대 강화됐던 지주 소작인 관계는 해방 공간에서 좌우 대립으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45년 9월 서울에 진주한 미군은 남한 내에 있던 모든 조직을 해산시키고 군정을 실시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어 미군은 좌익 탄압에 나섰다. 북한 지역에 진주해 있던 소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좌익 세력의 불안을 느끼던 지주들은 미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오건기는 땅을 대량으로 처분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동북 최대의 갑부로 만들어주었던 땅을 처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건기가 땅을 대량으로 판 시기는 46년 1월부터 5월 사이였다. 이 시기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맞물려 있었다. (46년 3월) 전격 시행된 북한의 토지개혁 사업은 단 25일 만에 완료됐다. 농민들은 땅을 갖게 해준 김일성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모든 농민은 땅의 주인이 됐다. 그러나 그들은 소유권이 없이 경작권만을 부여받은 주인이었다. 분배받은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지개혁에 대한 미 군정의 입장을 변화시켰다. 북한의 토지개혁 소식이 전해지자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갔다. 주한미군 경제고문위원회는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을 건의했다. 결국 47년 12월 농지개혁법안이 과도입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대다수 농민들의 수건이었던 농지개혁. 그러나 땅을 뺏길 상황에 놓인 지주에게 그것은 위기였다. 농지개혁법안이 상정돼 있던 47년 말에서 48년 초 사이에 오건기는 다시 한번 대량으로 토지를 내놓았다. 토지 판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토지는 오건기가 직접 팔기도 했고 중간 관리자의 손을 거치기도 했다. 박태순 씨의 아버지는 당시 오건기의 도마름이었다. 오건기의 토지는 그의 손을 거쳐 처분되기도 했다. 이서면에 가서 300필지라든지 또 다른 면에 가서 500필지 서리에 가서 이제 50필지 준다면 그걸 50필지로 엄마가 한 번에 산다고 말이죠. 지주는 이제 팔고 중간에서 사서 간접적으로 역할을 해주지. 농값 정해주고 또 이제 그 다른 이제 소작이나 이렇게 팔고 이제 좀 본인 산다고 하면 싸게 줬죠. 그래서 거기서 싸게 팔고. 저기 그런 부분들은 이래서 예측을 했던 것 같아. 이게 농지 분배가 당하면은 저기 이 지주한테는 뭐 이익이 없다는 것을. 토지 처분은 오영 씨가 맡았다. 그는 이 돈을 서울에 가 있던 아버지 오건기에게 보냈고 오건기는 이 자금으로 오씨 일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갔다. 이 토지 처분하면은 이 뭐냐 한 며칠 만에 믹서가 하나 집회가 거시기였어요. 그러면 가지고 나오면은
그럼 송금을 해드리거나 그런 이후 대예측을 해놨죠. 오랜 세월을 두고 거림없이 동경하고 발망하고 노력을 거듭해온 우리 희망의 날은 오야마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독립의 날, 대한민국 없이 많은 군중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결국 농지개혁은 새 정부 최대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승만은 진보 성향의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승만은 그를 기용함으로써 지주이익을 대변하던 한민당을 견제하려 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처리는 지지부진했다. 쟁점은 지주보상이익 때문이었다. 과거 입법위원회는 지주보상이익을 연평균 생산고의 3배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이를 15할로 낮췄다. 이에 대해 한민당이 다수를 지배하고 있던 국회는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38로 높이려 했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농지개혁법. 몇 번의 진통 끝에 개정된 농지개혁법이 49년 7월 드디어 국회를 통과한다. 그러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었다. 지주들의 거센 반발로 시행령 마련은 탑보를 거듭했다. 그러나 지주들도 이미 농지개혁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 토지개혁은 진행이 될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 선친께서 가족회의를 모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학교재단을 운영을 하느냐, 식료품 거시기를 가공을 하느냐, 그 방면으로 어떤 방면으로 나가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식료품 관계는, 식품 관계는 별 것이기를 가족들이 찬성을 안 하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학교재단을 설립한 것이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친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건기가 구상하고 있었던 것은 과학재단의 설립이었다. 땅은 더 이상 회계의 부의 원천이 되어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본가로 변신하고자 했다. 과학재단 설립은 중화공업으로의 진출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과학연구의 성과가 필요했고, 따라서 동고과학재단 이사진은 서울공대 학장, 교수 등 유명 과학자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오건기의 시도는 뜻밖의 사건으로 좌절되고 만다. (49년의) 추석 전 오건기와 오영을 큰 폭이 묘치고개를 넘고 있었다. 그들을 막아서는 그림자가 있었다. 좌익 게릴라들이 거기서 대지주 오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950년 4월) 남한에서는 3년간을 끌던 농지개혁이 단행됐다. 최근 입법위원회에서 통과된 토지개혁안에 의해서 토지 분양의 제도 설계는 4월 4일 대전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대전 부분의 동부 임정근 모임 가운데 오랫동안 대망하던 사장농민들은 획기적인 생활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이 공헌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는 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이어졌다. 각 정부기관의 대표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개혁은 유결하기 전 그해 4월에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농지개혁 법령은 됐지만 시행령은 공포가 아직 안 됐을 때인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 국회에 이 지주층이 주도하는 이 한민당 중심의 국회에서 이 지연수를 쓰는 것을 알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농림부 직원들을 불렀답니다. 경무대입니다. 청와대 정신에. 경무대를 불러서 법은 이 시행될 테니까 법이 없더라도 우선 단행해라. 그래가지고 1950년 정월부터 이 개혁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4월 달에 나왔던 겁니다. 농지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주들에게는 땅값을 지불하는 지가증권을 나눠줬다. 지주는 생산물 평균량의 1.5배를 5년 동안 나눠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돼 있었다. 그 보상액은 농민들이 갚아야 하는 땅값과 일치했다. 농민들은 상환증서를 받았다. 그들이 갚아야 할 땅값은 현물로 지불하도록 규정됐다. 농지개혁법 시행 2달 만에 터진 6.25. 이승만 정부는 부산까지 후퇴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농지개혁은 계속 추진했다. 그 당시 남한의 여러 고장에 살던 이 지주들이 부산으로 몰려왔는데 지주들이 우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부에 대고 이 지가증권을 정부가 사다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특별 지시로다가 이 지가증권은 구매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정부가 보유한 일제시대 적산시설을 불화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로 지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난 지주들은 이 지가증권을 증권시장에 내다 팔았다. 광복동에는 증권을 매입하려는 사업가들이 몰려들었다. 전시 인플레로 증권은 액면 가격의 25%에 거래됐다. 그 지가증권은 이 신흥자본의 귀속재산 불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주들이 받은 지가증권 중에 54%가 이 귀속재산 불화에 이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정권회사를 통해서 그 신흥자본가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귀속재산 불화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은 전체 귀속 기업체 재산 평가액의 43%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자본가들이 이제 재벌로 기술재산을 불화를 재벌로 발돋움하는데 이 지가증권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몰락하고 신흥자본기업이 육성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농지개혁과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사회는 변해 있었다. 지주들에게서 지가증권을 사들여 귀속재산을 불화받은 사람들. 그들은 신흥자본가 계급으로 떠오르며 이후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재벌로 성장해 나간다. 농지개혁과 전쟁은 동북에도 많은 변화를 안겨줬다. 동북의 사회 구조도 농민들의 삶도 변했다. 대부분의 소작인들은 농지개혁을 통해 자장농이 됐다. 농민들은 비로소 오랜 세월 그들을 짓눌렀던 땅 없는 서름, 그 고통에서 해방된 것이다. 반면 오건기의 피살, 농지 분배, 그리고 전쟁으로 오영시 일가는 대부분의 땅을 잃었다. 토지대장은 오건기 땅이 한국 정부로 귀속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와 권력도 땅과 함께 사라졌다. 처음엔 돌아가시. 뭔가 그 소자 보라고 다 가져가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곤란한데 아예 놀아가지고 어느 사람들이 돈이 이제 생기니까 이렇게 얼마나 이건 약간 그때부터 조금씩 공산당이 몇 개 있어서 이 작업은 농촌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화려하게 못할 거예요.
반세기에 걸쳐 지배적 구조로 자리했던 지주 소작인의 고리는 농지개혁으로 끊어졌다. 한국 사회는 드디어 평등한 사회 구조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우리나라 그 토지개혁은 유럽에서 있었던 이 부르주아적 토지개혁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유럽에서는 일부 토지는 이제 지주한테 소유권이 가고 일부만 이제 농민들이 분배를 하는 이런 형식에 비해서 농지개혁은 모든 소작지를 이제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근대화나 자본주의화의 획기적인 그런 의의를 가지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의 시민혁명 같은 그런 의의를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은 빈곤을 타파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제 재건을 선도해야 돼요. 농지개혁은 땅에 묶여있던 자본도 해방시켰다. 그것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이제 한국 사회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본격 편입됐다. 농지개혁은 한국 사회의 틀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땅의 의미는 변했다. 땅은 곡식을 키우는 대신 아파트와 공장 부지로 뒤바뀌었다. 땅 위에 어떤 곡식이 자라느냐보다 땅값 자체가 중요해졌다. 땅은 투자와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됐다. 농지는 그야말로 농업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 수단으로서 의미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그 농지가 이제는 공장용지나 도시용지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지가가 상승을 하고 따라서 농지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지가 차익을 누리는 그런 재산적 가치 증식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른바 투기적 목적의 토지 소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투기는 농지개혁이 땅에서 해방시킨 자본을 다시 땅으로 불러들였다. 결국 자본이 투기로 집중되면서 건전한 생산활동은 위축됐다. 게다가 투기는 이 땅에 또다시 새로운 신분 질서를 만들어냈다. 엄청난 땅 투기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과 땅을 갖지 못해 생활 터전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전 국민의 80%에 달했던 농업 인구는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 편입됐다. 그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그들 중 일부는 도시 속에 성공적으로 흡수됐고 또 다른 일부는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은 그 도시에서마저 쫓겨나야 했다. 모든 사람의 터전이어야 할 땅. 그 삶의 터전에서 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땅을 갖기 위해 길고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처음에는 일제와 지주들에 대항해서, 그리고 지금은 투기와 그로 인해 끝없이 오르는 땅값에 대항해서. 토지의 소위 공개념, 이것이 더 좀 정착이 돼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토지 투기에 의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라는 게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지에 의한 토지 투기에 의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대부분을 환수를 해가지고 경제를 위해 쓴다. 이런 방향으로 아마 될 것 같고.
20세기가 시작됐을 때 땅에서는 새로운 신분 질서가 자라고 있었다. 오영일가는 그 질서 맨 위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농지개혁은 그렇게 자라온 봉건적 신분 질서의 줄기를 잘라냈다. 그럼에도 20세기의 끝 1999년 8월 아직도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남아있다. 땅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은 21세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